오늘 저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아들과의 법정 다툼을 각색한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넘겼던 집과 땅을 되찾으러 법원에 왔습니다. 새벽 첫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아직 문도 다 안 열린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죠. 손에는 번호표 한 장을 꼭 쥐고 있었는데 종이가 이렇게 무거운 건 처음 느껴봤습니다. 어르신 몇 번이세요?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예, 저는 2번입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리더군요. 아주머니는 잠깐 제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힐끗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자식 문제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묵직해졌지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민원실 문이 열리자 직원이 큰 소리로 안내를 했습니다. 소장 접수하실 분들은 왼쪽 창구로 와주세요. 저는 의자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오늘만큼은 넘어질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창구 앞에 서 있으니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흰머리, 그리고 눈가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더군요. 직원이 웃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어르신? 제가 제 땅을요, 다시 찾아야 해서 왔습니다. 아, 매매 문제이신가요? 상속 문제이신가요? 아니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큰아들한테 다 넘겼는데요. 그걸 없던 걸로 하고 싶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더니 제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아 들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차분히 확인했습니다. 청송군 청울리 고택, 밭, 시장상가. 꽤 많으시네요. 예, 그게 전부 제 평생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제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평생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직원이 고개를 들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과는 요즘도 연락을 하세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예전에는 했는데요. 지금은 끊겼습니다. 그 친구가 끊자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끝부분에서 자꾸 작아졌습니다. 직원은 더 묻지 않고 도장 찍을 곳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도장을 찍으려고 손을 들어 올리는데 문득 설날 밤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던 그날이요. 팝상 한가운데에 잡채랑 갈비가 놓여 있었고 손주들은 TV를 보면서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힘드신데 저한테 넘기시죠. 제가 잘 모실게요. 그날 영진이는 참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참 고맙게 들었습니다. 이 집도 밭도 시장 가게도 다 오빠한테 주는 게 맞지. 둘째 딸 수연이가 옆에서 그렇게 말해주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선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차를 따랐고요. 저는 그날 가슴속에서 뭔가가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려놓고 아이들 세대한테 맡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 하나에 제 삶이 통째로 넘어간 줄 그땐 몰랐습니다. 어르신, 여기 도장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직원의 말에 저는 정신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예. 저는 인감 도장을 꺼내어 한 번, 두 번 또박또박 찍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를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아들에게 넘겨주던 그날의 서류도 이렇게 붉은 도장이 줄줄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참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영진이가 생활비도 조금씩 주고 제사도 맡아주겠지. 명절마다 아이들 데리고 내려와서 집도 시끌벅적하게 해주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창구에서 돌아서 나오는데 복도 끝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들이 햇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먼지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쌓인 세월의 먼지도 떠올랐습니다. 눈가가 뜨끈해졌습니다. 그래도 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 자존심이 얼마나 부서졌는지 아는 사람은 저뿐이니까요. 민원실 문을 나서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오늘 찍은 이 도장은 그날과 정반대다. 그때는 내게 주기 위한 도장이었고 오늘은 다시 찾기 위한 도장이다. 이제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 제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시작된 날은 설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이 분주했어요. 딸 수연이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고 손주들은 안방과 거실을 뛰어다니며 떠들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불이 잘 붙는지 아궁이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버지 거기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수연이가 여러 번 말렸지만 설날에 손 놓고 있는 게 더 어색하더라고요. 점심때쯤이 되니 장남 영진이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왔냐, 추운데 오느라 고생했다. 저는 괜히 팔을 한번 쓸어내리며 반겼습니다. 영진이 뒤로 며느리 선이와 손주 둘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이는 웃으면서 인사를 했고 손주들도 세배를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저는 세뱃돈 봉투를 미리 준비해뒀다가 하나씩 쥐어줬습니다. 애들이 봉투를 들고 폴짝거리며 좋아하니 그 모습만으로도 마음이 참 넉넉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 같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갈비찜, 잡채, 나물, 생선구이까지 한가득 차 있었어요. 아버지 조금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이날 먹으라고 평소에 줄이는 거지. 저는 젓가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게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였거든요. 밥을 다 먹고 난 뒤 설거지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영진 그리고 수연이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영진이가 갑자기 허리를 곧게 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했습니다. 뭔데, 말을 해봐라. 저는 TV 볼륨을 줄이고 영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영진이는 잠깐 숨을 고르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혼자 사시는 거 저희도 마음이 쓰입니다. 나야 뭐 아직은 걸어 다니니까 괜찮다. 제가 웃으면서 넘기려 하자 영진이는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요, 아버지. 앞으로 살아가실 날도 생각하셔야죠. 그 말에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살아가실 날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꽂혔거든요. 그동안 제가 스스로 외면하고 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영진이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한테 집이랑 땅 그리고 시장 가게까지 다 넘겨주시면요. 넘겨주면? 제가 아버지 생활비도 챙기고 제사도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설 추석도 최대한 이 집으로 내려오고요. 그렇게 말하는 영진이의 목소리는 꽤나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밤에 기침이 심하게 나오면 혹시 이대로 쓰러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상을 차리고 절차를 챙기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숨이 찼습니다. 오빠 말도 맞지,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수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오빠가 다 맡아야 하는 거잖아. 아버지 힘드신데 미리 정리해두면 좋지. 수연이는 현실적인 애입니다. 항상 숫자와 상황을 잘 따지는 편이라 그 말이 저는 또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나와 상을 치우던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님, 애들 아빠가 요즘 일도 많이 늘어나서 수입도 안정됐어요. 저희가 아버님 생활 신경 쓸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고맙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영진이의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러면요, 아버지. 이번 기회에 등기도 한번 정리하시죠. 영진이는 재빨리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총선과 고택이랑 청울리밭 2필지 그리고 솔비시장 가게까지 한 번에 제 앞으로 넘기시면 제가 은행 일도 다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집, 밭, 가게. 그게 제 평생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에는 그 평생을 아들에게 넘긴다는 사실이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고 나면 다 애들 거지. 살아있을 때 넘겨주고 대신 조금 보살핌 받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그래, 대신 조건이 있다. 제가 말을 꺼내자 거실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첫째, 생활비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줘라. 액수는 내가 안 묻겠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둘째, 조상 제사. 내가 다 맡아서 해라. 내가 못하게 되면 내가 앞장서라. 당연하죠. 제가 장남인데요. 셋째, 설, 추석. 오려고 애써라. 내 식구 얼굴 자주 보고 싶다. 영진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아버지 걱정 안 하시게 할게요. 그 말이 그때는 참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수연이도 옆에서 웃었습니다. 봤지, 아버지? 오빠가 책임진다고 하지? 이제 좀 편하게 사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속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등기에 쓸 서류 얘기를 하려고 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땅 문서와 집 문서, 상가 서류를 한데 모아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손으로 종이 표면을 쓸어보니 종이마다 제 청춘의 흔적이 묻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를 베어다 못을 박고 비 오면 새는 지붕을 고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밭에서 허리를 펼 새도 없이 일하던 여름, 시장에서 새벽마다 가게 문 열던 날들도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내일 오전에 같이 등기소 다녀오시죠. 밤에 방에 들어온 영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시간 낸다니 고맙지? 아버지가 저 믿고 맡겨주시는 거니까요. 제가 잘할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덜 불안하겠지. 든든한 기둥이 옆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날 거실에 앉아있던 제 모습은 다 내어줄 준비만 된 노인 같았습니다. 한 번도 혹시 안 지키면? 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니까 당연히 지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거였는지는 훗날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를 넘긴 뒤 처음 몇 주는 조용했습니다. 영진이는 요즘 일이 많다는 말을 자주 했고 전화도 빨리 끊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새해라 바쁘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처음 한 달이 지나자 은근히 생활비 얘기가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일부러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챙겨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통장에는 아무 변화가 없고 집 전화기에는 영진이 번호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걸요. 형님 요즘은 아들이 안 내려오나 봐요. 동네 슈퍼 김씨가 물었습니다. 바쁜가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에 나와 석양을 보는데 문득 서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상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날만큼은 영진이가 반드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사 준비를 혼자 하기엔 버거웠지만 아들이 오면 같이 하자고 마음속으로 정해놨습니다. 아침부터 고기 사러 시장에 다녀오고 상에 올릴 나무를 손질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도 영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오빠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수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직이다. 바쁜가 본데. 저는 일부러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삿날인데 전화라도. 수연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때 저는 단단히 믿고 있었습니다. 오겠지? 아무리 바빠도 오겠지?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다른 방에 놓아둔 제사상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삿날 고택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요. 결국 저는 혼자 상을 차리고 혼자 절을 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댈 때 등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 못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혼자 하고 있지?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 이유를 갖다 붙였습니다. 설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바쁜 거겠지. 며칠 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바로 받지 않더군요. 한참 뒤에야 메시지가 왔습니다.
잠깐 회의 중 그 단 세 글자가 이상하게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보낸 긴 메시지는 읽지도 않은 채였고요.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작은 달력을 꺼냈습니다. 설날, 제삿날, 생신날 전부 혼자 보낸 날을 하나씩 표시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몇 개 그어보니 페이지가 어지러워 보일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영진이에게서 생활비도 제사도 명절도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요. 그러면서도 저는 마지막 기대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장남인데, 그래도 피부치인데, 제가 살아온 세월 동안 지켜온 질서를 아들이 지켜주길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얼마나 허무한 희망이었는지 머지않아 아주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그때까진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느낀 서운함과 섭섭함이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던 11월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창밖만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마음 한쪽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딱 한 번만 통화 연결음이 울리더니 바로 받더군요. 왜요, 아버지? 전보다 훨씬 거칠고 짧은 말투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죠. 아들아, 요즘 연락이 너무 없어서 그렇다. 제사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그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또 그 얘기입니까? 제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자 영진이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좀 그만하세요. 내가 생활비 주겠다 했지 매달 언제까지 어떻게 준다고 한 적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는 만큼 받겠다고 했지 않느냐? 제가 힘겹게 대답하자 아들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땅 좀 넘긴 게 전부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땅 좀 넘긴 게 전부라는 말? 그 땅이 제 평생이었다는 걸 영진이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겁니다.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영진아, 그건 내가 너 믿고. 그때였습니다. 딱 무언가 끊어지는 듯한 말투로 영진이가 내뱉었습니다. 아버지나 나나 이제 그만합시다. 제사고 명절이고 앞으로 안 갑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영진이는 제 말을 끊고 내리꽂듯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전화도 하지 마세요. 부모고 자식이고 이런 관계 이제 끝냅시다. 그 순간 귓가에서 바람소리가 갑자기 세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며 겨우 말을 짜냈습니다. 영진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진이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내가 뭘 해줘야 하는데 맨날 요구만 하고 진짜 지긋지긋하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정말 참아낼 수 없었습니다. 더러운 인간이 그딴 식으로 살 거면 그냥 혼자 살아요. 순간 핏줄이 터질 것처럼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영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씨 진짜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죠. 왜 이렇게 집착해요? 부모라고 다 대접받는 줄 아십니까?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죠. 전화를 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고 다리가 힘이 풀려 의자 끝에 겨우 걸터 앉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제가 가까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그럼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오늘부로 너한테 넘긴 건 내가 전부 돌려받겠다. 그러자 영진이는 비웃는 듯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라고요.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전화는 뚝 하고 끊겼습니다. 그 찰나의 소리, 전화를 끊는 그 짧은 소리가 제 가슴을 가장 세게 내려친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처마 밑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벽을 긁는 소리가 서늘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진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해 겨울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영진이에게서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 오지 않았습니다. 설날에도 제삿날에도 생신에도 그 아이는 정말로 제 인생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다시 찾아와야 할 때구나. 그 결심이 저를 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도록 방 안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화를 던진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었는데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아들이 남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러운 인간. 아이씨, 부모라고 다 대접받는 줄 아십니까? 그 말들이 자꾸 귓가를 때려서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 전기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 사이로 창밖의 어둠이 더 깊게 보이더군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질문이 마음을 짓누르는데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저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서류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등기 이전할 때 준비했던 각종 서류들, 인감증명서, 위임장, 부동산 계약서 사본들 하나씩 펼쳐보니 그때 제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아들에게 기댈 수 있다는 희망, 내가 버티고 버틴 세월을 누군가 이어주겠다는 기대.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한 마음이었죠. 서류 한 장 끝에서 영진이의 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는데 갑자기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움켜쥐어졌습니다. 이걸 왜 너한테 줬을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마음 한 곳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진이가 아니면 나는 누구에게 기댈 수 있나? 그 질문이 너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정신이 뚜렷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러니 다시 세워야 한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증여했던 부동산 목록을 종이에 직접 적기 시작했습니다. 청송과 고택 청울리 밭 2필지 솔비시장 상가. 한 줄 한 줄 적을 때마다 마음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게 그냥 땅이고 건물이 아니라 내 삶이었다. 내가 살아온 86년이 여기 들어있다. 한참 적고 있는데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영진이에게서 온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수연이가 보낸 카톡 알림이었죠. 아버지 나중에 통화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메시지를 보다가 그냥 휴대폰을 엎어놓았습니다. 지금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쯤 동쪽 하늘이 조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확 들어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니 눈물이 아니라 차가운 기운이 제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이대로는 안 되지. 저는 낮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걸 찾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에게 돌려달라고 말로만 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를 무시한 그 아이와 저를 바라보지도 않았던 며느리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마지막 결심을 정리했습니다. 종이 위에 또박또박 써 내려갔습니다. 증여 해제. 짧은 2글자였지만 제 86년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영진아, 네가 끊자고 한 그날부터 나는 다시 나를 지키기로 했다. 새벽은 조용했고 주전자에서 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천천히 정리하고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마을 첫 버스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조차 제게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아들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걸요. 이렇게 제 결심은 어둠 속에서 아주 조용히 태어났습니다. 결심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셔츠에 조끼를 걸치고 외투에 단추를 하나씩. 여미는 손끝이 유난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식탁에 놓아둔 서류철을 가방에 넣을 때 마음속에서 작은 떨림이 일었지만
되돌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아직도 어둑했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으니 찬 기운이 허리까지 스며들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냉기가 제 결심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나를 지킨다. 스스로에게 낮게 중얼거리며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읍내에 도착해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자 문 앞에 작은 종이 딸랑 울리며 제가 들어온 걸 알렸습니다. 안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저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넘긴 집하고 땅을 다시 찾아야 해서 왔습니다. 아, 그런 문제시면 대표님 모시고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직원이 안내해 주어 저는 상담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뒤 들어온 변호사는 제 얼굴을 보고 자리로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보군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조금 접힌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집하고 밭하고 상가까지 전부 큰아들한테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도 한 번도 준 적 없고 제사도 안 왔습니다. 설날도 안 왔고요. 저는 손등으로 살짝 눈을 눌렀습니다. 입술이 떨려서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전화를 했는데 저는 숨을 고르고 그날 들었던 말들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저보고 더러운 인간이라 하고 부모도 필요 없다고 하고 흔들리는 제 목소리에 변호사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날부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면 충분히 돌려받을 근거가 있습니다. 아드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어르신께 큰 모욕을 드렸다면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그 말에 저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모두는 아니더라도 당시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돌려받을 이유가 명확합니다. 변호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조금 환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에서 상황을 정리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건 아드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록들입니다. 생활비를 안 준 기간, 제삿날이나 명절에 안 온 날짜들.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건 제가 다 적어두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혼자 보냈던 제삿날, 설날, 생일 같은 날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달력의 빨간 숫자들을 손으로 짚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단단함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나도 흔들리면 안 된다. 그날 밤 작은 스탠드불 아래에서 서류들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영진이에게 맡겼던 내 인생을 이제는 내가 챙겨야지.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쓸쓸하게 느껴졌을 소리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린 날 저는 조금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훅 들어왔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가는데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나겠지? 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법정문 앞에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차분하게 진술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석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영진이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시선을 외면하더군요. 곧 심리가 시작되고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증여 당시 조건과 이후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정리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생활비 미지급 내역, 명절 제삿날 부재 기록, 통화 내역까지 모두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적어 내려갔던 페이지들이었습니다. 곧이어 재판장의 시선이 영진에게 향했습니다. 계좌 기록을 보니 입금 내역이 없는데 피고는 생활비 지급 약속을 지킨 사실이 있습니까? 영진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제가요? 뭐 드릴 의무는 없죠.
그냥 돕겠다 했던 건데요. 그 대답에 방청석 쪽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시 증여는 분명히 조건이 있었습니다. 부양과 제사, 명절 방문. 이는 단순한 도움이 아닌 명백한 약속이었습니다. 다행히 원고의 딸이 약속 당시 대화를 녹음한 기록이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다시 훑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영진에게 물었습니다. 제삿날과 명절에도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진은 짜증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좀 바빴어요. 저는 제 삶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 같은 건 요즘 누가 그렇게 신경 씁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재판장이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을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합니까? 영진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 화가 나서 그랬던 거죠.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러자 변호사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별것이 아니라뇨? 더러운 인간 같은 말이 별것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역시 자동으로 녹음된 통화 내용이 있고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은 영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그런 폭언을 하고 절연 선언까지 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때 영진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예. 했다고요.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아버지가 문제 많았다고요. 법정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 맞나? 제가 입을 때려다 멈추자 변호사가 제 어깨를 조용히 눌러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까스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는 증여를 받은 뒤 단 한 번도 원고를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도 오지 않았고 제사도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에게 심각한 모욕을 주며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약속을 깨고 원고에게 큰 상처를 준 행동입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다 덮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다음 기일에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영진이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곧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오늘 큰 흐름은 어르신 쪽으로 확실히 넘어왔습니다. 이제 결론만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이상하게도 싸늘하기보다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이 조금 열린 것처럼요.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 보이네. 그날 저는 아주 오래 들고 있던 무거운 짐 하나를 법정에 내려놓고 나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선고기일 아침 저는 법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잎을 거의 다 떨어뜨린 겨울 끝자락이었지만 그 앙상한 가지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모습이 묘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끝나는구나. 제가 이렇게 큰 기대를 품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원 복도에 도착하니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결론만 들으면 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흡을 가다듬었지만 가슴은 여전히 작은 북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조용히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법정 내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고가 시작되자 제 심장은 점점 더 크게 뛰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증여 당시 요구한 부양과 제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심각한 모욕을 주고 관계를 단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증여 해제 의사표시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울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하도록 합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숨을 참았다가 한꺼번에 내뱉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무겁게 누르던 돌덩이가 쿵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겼습니다. 영진이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씁쓸한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습니다. 저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바라봤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자리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스쳤지만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바람이 오늘은 마음을 시원하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복도 끝 창문에서 햇빛이 쏟아지는데 그 밝음이 오래된 먼지를 한 번에 털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가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딸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됐다. 다 다시 돌아온다. 수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잘하셨어요, 아버지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겨울을 견디고도 꿋꿋하게 서 있는 그 나무가 오늘따라 제 모습 같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조상 사진 앞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챙기겠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홀로 지내는 공간이 더 이상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제가 제 삶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밖은 고요했고 하늘에는 작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다시 돌아온 이 집에서 이제 남은 시간은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함이 조용히 아주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짧지 않은 저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저의 사연이 널리 퍼지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어요.